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이제 6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지금 뭐 오늘은 해드릴 얘기가 좀 많아서 서두에 뭐 어떤 그런 얘기들 좀 생략하고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시장에 대한 뭐 관점들 이런 부분들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고해드렸던 그 조지 소로스한테 영국이 백기투항했던 그런 일들, 그게 지금 상황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마저 못 드렸던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ETF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강 역사는 반복된다 시간인데요. 자, 지금 뭐 그 전에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지금 요거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게 되나서 종가는 지금 요거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죠. 좀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단 음선이지만 아래 꼬리를 단 음선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자, 지금 뭐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뭐 대신에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저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만 급락만 없다라면 이 2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때 이후로는 뭐 잠깐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그 투자의 신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간선거 관련해 갖고 좀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니 강의라서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도 제가 나스닥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중간선거는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죠. 2년에 한 번씩 뭐 주지사나 아니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하고 그 중간에 있는 해, 그러니까 대선이 2020년도에 있었고 올해 2022년도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예요. 자, 11월 달 첫 번째 화요일 날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입니다. 자, 근데 이전에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보시면 이때 2002년도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1년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요. 9월 달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갑자기 한 13.4% 정도 그냥 확 들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11.2% 정도를 확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2006년도에는 계속 좀 좋았고 2010년도에도 다들 좀 좋았습니다. 이게 10월 달까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다가 11월 달에는 소폭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2014년도에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여기 연간 1월 달부터 9월 달에 여기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이때 트럼프 때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 근데 9월 달에 0.78% 정도 하락했었는데요. 10월 달에 이때 9.2%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도 좀 올라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2002년 이때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이때 지금 그 전에 장이 많이 빠진 거 뭐 이런 거를 보면 10월 달 요때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두 개 조금 섞어 놓은 것 같은 그 정도인 모습인데요. 자, 지금 올해는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 34%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10%가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10월 달에 월요일 날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마이너스 2.4%였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4%였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 며칠 동안 조금 오르고, 물론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은 하락했지만요. 오늘 조금 빠져서 그래도 0.99%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처음 말씀드릴 때보다는
뭐 한 3.3% 이상, 뭐 한 3.4% 정도, 그 정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쳤는데요. 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정강후약의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도에 이때 조금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나스닥이 9.2%, 10월 달에 9.2%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움직임을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요거는 주봉입니다. 요건 주봉이고, 제가 여기에 요렇게 좀 동그라미를 요렇게 쳐놨죠. 이게 10월 마지막 주하고 11월 첫째 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선거, 그 바로 직전 주하고요. 중간선거 있는 그 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가,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월, 화, 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자, 뭐 좀 이렇게 안 좋았다가 뭐 어떤 힘이 작용해갖고 확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확 들어올렸다라는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때도 어떤 힘이 작용해서 확 들어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힘이 이렇게 빠져버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쵸? 뭐, 우리가 확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힘이 작용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뭐, 충분히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의 페이지를 보시면, 유독 보시면 뭐 이때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방금 주봉이 그렇게 움직였고요. 안 좋다가도 중간선거 있는 해 10월 달만 되면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탄력이 11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가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입니다. 계속 줄줄이 빠지기만 했죠. 그랬다가 요때 뭐 중간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그냥 계속 밀린 모습인데, 자, 요게 오늘 아침에 끝난 나스닥 시장 주봉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뭐 빨갛게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 자, 다음 주 한 주가 거래되면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거래되게 되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이 중간선거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또 조금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쪽에서 그런 뉴스들도 좀 있죠. 미국 재무부의 채권 국채 바이백이라는 얘기. 이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국채를 QT를 하면서 채권을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어긋나는 그런 일인데, 요번에 영국이 뭐 되게 안 좋으니까 뭐 연기금 뭐 거달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영국 중앙은행에서, 영란은행에서 채권을 국채를 매입을 했죠. 자, 지금 여기다가 팔아라. 그러고 그 위기를 끄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재무부라면 지금 선거 관련해 갖고 좀 신경을 쓰는 뭐 앨런 의장,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재무장관이 워낙 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바이백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할 거다라는 뭐 현지 쪽에서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지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사이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중국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죠. 뭐 채권을 집어 던지면서 교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비한 뭐 그런 전략이다라는 그런 핑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안 지나서나 이 중간 선거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좀 유리하게 그렇게 흘러가려면요, 시장이 그 전에 폭락을 해서는 뭐 어렵겠죠. 지금 뭐 그쪽에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면 뭐 그 정도랍니다. 하원은 저 공화당이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뭐 한 64% 정도?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답니다. 자, 그 정도 나온다는데 이 상원이라도 꼭 저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어떻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딜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공화당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 아까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요런 움직임들, 요거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들도 실제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조금 단기, 그러니까 뭐 한 지금부터 뭐 11월 한 중순 정도 그 정도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 뭐 단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중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네요. 하여튼 근데 뭐 그 정도를 보는 그런 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온갖 노력에도 지금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요거는 처방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 병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죠.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초기에 딱 잡아냈으면 그냥 간단한 수술로 끝나는 건데 이게 뭐 3기, 말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긴축을 했기 때문에 안 잡히고 있는데요. 자,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기를 뭐 그냥 경기만 침체만 되고 뭐 이 소득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가 잡히면 그건 나중에 또 부양책을 써서 이렇게 살리면 되는데요. 자, 이 침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우 맞긴 했습니다만 영란은행이 안 나섰으면 저 진짜로 좀 상당히 많이 힘들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이렇게 좀 굴복을 시킨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거대 자금들에 의한 시장 교란 현상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많이 좀 어지러워지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영국을 굴복시킬 때 조지 소로스가 하루에 1조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시스템 위기들이 왔던 사례들은 뭐 1980년대 남미 쪽에서도 있었고요. 92년도에 뭐 영국 좀 말씀드릴 부분들 그런 부분이고 98년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쪽 이런 쪽도 시스템 위기가 있었고요. 08년도에는 리만 사태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그 시스템 위기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도에 그랬습니다. 이때 2007년도까지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200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 미국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때가 코스피가 500 몇십 포인트 정도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그때부터 올라온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겼어요.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근데 뭐 그때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죠. 금리를 막 올리는데 뭐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지. 그리고 다들 뭐 그냥 올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도
미국 시장 쪽에, 미국 쪽에서 주택에 대해서요, 대출받은 것들, 이런데 연체율이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게 2008년도 3월 달에요. 이게 베어스탠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랬어요. 그래, 저렇게 굵직한 회사 하나 파산을 했으니까, 야, 이제는 뭐 주가도 그때도 좀 어느 정도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겠지. 뭐 저런 거 하나 파산했으니까 이제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동안 랠리가 나왔어요. 잠깐 동안 랠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6월달 되니까 이 페니메이, 뭐 프레디맥 이런 것들, 요게 모기지 업체입니다. 요런 쪽이 굉장히 뭐 부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어떤 뉴스들이 처음에 이거 조금 시끄럽다 할 때, 얘기할 때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뉴스를 캡처해 온 겁니다. 미국의 양대 모기지 회사인 페니웨이와 프레드맥은 최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자산 중에 일부 인수하긴 했지만 그들이 보유한 자산은 여전히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 론이 주를 이룬다. 이런 기사가 그때 당시에 그냥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뭐 웬걸 이게 아니죠. 전혀 틀린 얘기죠. 부실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때 페니메이하고 프레드맥 같은 경우는 그 처분을 이거를 그냥 뭐 부도 처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에서 재무부하고 연준 쪽에서 우리가 보증 쓸게. 지급 보증 우리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겨우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또 끝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 그때 2008년도 추석일 겁니다. 추석 지나고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갔어요. 자, 이게 시스템 위기가 한번 이렇게 찾아오면요. 한두 번으로 이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가가 움직여요. 이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 이때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꽤 있을 겁니다. 이때 증권회사 다닐 때였는데요. 선물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때 선물 시장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자,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선물 시장이 상한가를 쳐요. 막 그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는데, 자, 이 시스템 위기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도의 시장은 이때 이런 시스템 위기가 이렇게 찾아올 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한 시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제는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걸 좀 미리 알아야 됩니다. ERM이라는 거, 이거 예전에 유럽 쪽에서 우리 79년도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유로화 이렇게 통일된 그 화폐를 이렇게 쓸 거면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야지. 지금부터 규범을 잡아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EMR이라는 유럽 환율 조정 장치를 요거를 작동을 시킵니다. 요게 유럽 통화 제도의 핵심이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중심 환율을 정하고요. 거기에서 각국이 환율 변동폭이 2.25%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2.25% 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하는 준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자, 근데 다른 쪽들, 영국하고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은 2.25%가 아니라 2.6% 정도 변동까지 허용을 해줬고요. 근데 만약에 이 범위에서 자국의 환율이 벗어나게 되면 어떡하느냐. 중앙은행이 그 벗어나는 즉시 개입을 하도록 아예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즉시 개입을 해서 그 범위 안에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움직이지 못하게 거의 그냥 고정을 시켜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1992년도에
뭐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굴복시킨 그런 사건이죠. 파운드화하고 이탈리아 리라화하고 이쪽에 환투기 세력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영국은 이 EMR이라는 거 이걸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굉장히 좀 큰 고생을 하는데요. 자, 뭐 이때 고생을 해서 그런가 지금 이번에는 좀 되게 좀 빨리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시발점은 동독 참 아이러니하죠. 이 평화가 찾아온 게 저 영국 위기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1990년도 10월 달에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독일 쪽에서 동독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의 가치 자체가 많이 틀렸습니다. 마르크화를 쓰긴 했는데, 이 가치 자체가 많이 틀려서, 뭐 서독 같은 경우는 경제 대국이고, 동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 살던 그런 국가니까요. 근데 이 돈을 동독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 서독이 1대1 교환 비율을 1대1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화가 되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이 배워야 산다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그 마르크화에 대해서 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마르크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가치가 그걸 보여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독일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 좀 심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년간 10차례를 금리 인상을 합니다. 10차례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환율은 자, 그대로 이렇게 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금리만 독일만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니까요. 자, 기타 다른 나라에 있던 자금들 같은 경우는 뭐 환차손에 대한 뭐 그런 손실에 대한 우려도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금리를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2%를 줘요. 근데 독일 가면 4%를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죠. 그러니까 독일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다른 나라 돈들 이런 것들을 독일 마르크화로 바꾸는 거니까 마르크화 가치가 급등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환율을 잡아놔야죠. 잡아놔야 되니까 그 환율을 잡아놓기 위해서 막 거기서 애를 쓰다가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죠. EMR이라는 거, 그 유럽 환율 메커니즘, 여기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 독일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올려요. 자, 근데 영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영국은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뭐 대영제국의 자존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버티는데,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그쵸. 기업들이 다들 죽을 맛이죠. 금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를 이렇게 좀 올리는 그 과정에 있는데요. 벌써 막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업들, 지금 뭐 우리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뭐 이익 잘 못 내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업들이 이 급격한 금리 인상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게 되죠. 반발을 하게 되고 독일한테 야, 니들 때문에 그렇잖아. 좀 금리 좀 낮춰라. 이렇게 각국에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인들은 이 유전자에 그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때,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급을 받아서 계속 저금한 사람하고, 그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술을 사먹고, 그 술병을 모아놓은 사람하고, 나중에 자산 가치가 술병을 모아놓은 사람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인플레를 독일은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각국의 요구를 그냥 묵살을 합니다. 국내 사정, 야, 우리 통일돼갖고 지금 안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리 인하 요구를 묵살을 하니까요. 핀란드,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마르크와 연동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폐지를 해버려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단기 금리를 5배를 그냥 인상을 해버립니다. 근데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드화를 매수를 하면서 달러를 소진을 하게 돼요. 달러를 팔아서 파운드화를 매수를 하면서 이 EMR의 규정을 준수를 합니다. 규정을 잘 지킨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도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분, 조지 소로스라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야, 영국 쟤네들 저렇게 달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쟤네들 달러 막 쓰네? 그러면서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시작합니다.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요. 언론 플레이부터. 이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파운드화는 말라리아에 감염됐다. 그러면서 뭐 파운드화는 거의 이제 끝났어.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하고 그를 추종하는 헤지펀드들이죠. 이 사람들이 파운드화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 공세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영국 정부가 그냥 그랬어요. 까딱없어 덤벼봐. 너네는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허세를 떨면서 계속 방어를 했어요. 파운드화를 대거 매수를 하고 달러를 팔아가면서 이렇게 환율을 방어를 한 거죠. 자, 근데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동원해 가면서 방어를 하는데요.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다 보면 돈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여기서 파운드화 매도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국은 외환보유고를 탈탈 다 털려요. 그리고는 야, 우리도 저거 EMR 그 유럽 화폐 메커니즘에서 우리 못 지키겠다. 항복이다 그냥. 우리도 저거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이 좀 패배를 인정을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25%가 수직으로 급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파운드화가 받은 매도 압력이요. 1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1조 달러.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정도 있죠.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이때 조지 소로스는 하루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좀 되게 좀 어수선한 시기, 그럴 때 제가 전에 언제였는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외환보유고를 쓸데없이 좀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 파운드를 이렇게 고집만 안 부렸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향후에 앞으로도 나올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회만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태국 쪽, 이런 쪽도 이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당해서 탈탈 털렸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IMF 그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 조지 소로스가 그때 당시에 한라공조죠. 지금 그때 당시 한라공조인데 지금 한원 시스템이요. 그거를 헐값에 매수를 해갖고 나중에 되게 비싸게 내팝니다. 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거는 환투기를 하면서 나온 그 이익하고 별개의 수익이었죠. 헐값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또 벌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영국발 위기가 터질 뻔한 거죠. 자, 이 영국 연기금들 이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금은 나중에 국민들한테 좀 높은 그런 수익률을, 이자를,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 해봤자 1%도 수익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채권을 투자를 하고 그걸 갖고요, 장기 국채를 담보로 해갖고 2,460조 정도라 그래요. 이 정도의
파생 상품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영국 위험하네 마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파생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정책 오류가 있죠. 자, 신임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하면서 야, 뭐 저 법인세 올리기로 했는 거 그거 안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뭐 그것도 우리 뭐 폐지시키고 야, 세금 깎아줄게. 그러면서 야, 에너지 때문에 힘들지. 우리의 에너지 지원 비용을 돈을 줄게 우리가 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영국이 저렇게 돈을 쓰고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서 쓴다라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세금도 덜 걷으면서 돈을 쓰겠다. 야, 그럼 뭐 국채 채권 찍겠다는 얘기네. 안 그래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감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럼 채권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금에서 맡겨놓은 그 담보 가치 이런 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좀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우리 신용 막 이렇게 많이 질러갖고 담보 부정 나오면 증권회사에서 전화 오잖아요. 뭐 돈을 더 넣으시든가 아니면 좀 파셔야 됩니다. 이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진 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회사에 저기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게 2,460조면 우리나라 내년 예산 슈퍼 예산이라 그래갖고 600조 조금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근데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또 마진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팔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엄청난 악순환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란은행에서 잠깐 동안 그냥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야, 연기금 니네 지금 뭐 반대 매매에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채권을 살 테니까 자, 여기다가 팔아. 대신에 14일까지 너네 다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발등에 불은 끄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번에. 자, 근데 이게 뭐 완전히 꺼진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뭐 영국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 이런 것들 트러스 총리가 신임 총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책이 후퇴가 돼버렸죠. 근데 뭐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긴급 국채 매입은 14일까지 한다 그러고 종료를 했어요. 일단은 종료를 했는데 글쎄 또 위기가 생기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부자 감세도 철회하고 법인세도 역시 예정대로 인상을 하고 재무장관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신임 재무장관은 기존에 있던 뭐 그 트러스 총리가 제안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을 그냥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뭐 어제였던가 그때 뉴스를 보게 되면 외무장관도 사임을 했대요. 자, 이 트러스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물가는 9.9%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영국의 물가 9월 물가는 또 10.1%예요. 9월이 10.1%가 나왔고 8월이 9.9, 그다음에 7월이 또 10.1%였습니다. 인플레가 조금 살짝 내려오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정책들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분명히 어디서 튀어나와도 약한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요. 뭐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되게 좀 이 외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좀 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외환 보유고를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한 고리가 되는 나라는 아마
탈탈 다 털리게 될 거예요. 다행히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뭐 저 미국이 다시 저 긴축을 조금 완화하고 그 다음에 좀 달러가 강세가 약세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면요. 이렇게 약한 고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정말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빨리 말씀드린다고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르네요. 자, 옵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옵션은 이 페이지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시장의 메이저,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지난주 배워야 산다. 그 끝부분을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요게 12일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요게 13일이 옵션 만기였었죠. 시간 가치라는 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건 캡처를 해놨던 건데요. 1.83이면 285가 자, 이쪽이 다 콜옵션입니다. 되게 많아요. 행사가가 이만큼 있죠.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 풋옵션이에요. 이쪽이 다 풋옵션인데 행사가별로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그 등가격, 그러니까 지수하고 같은 가격을 등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18만 3천 원이었어요. 되게 좀 복잡하게 뭐 승수제 그래갖고 2.5 승수 적용해갖고 막 그러는데 그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서 안 되고요. 그냥 1포인트에 1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83이라는 거는 18만 3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85 이쪽에 풋은 16만 원이네요. 근데 13일 날 282.57로 저 코스피 200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85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18만 3천 원짜리 깡통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34만 5천 원짜리요. 3.45면 34만 5천 원이죠. 이거 7천 원 결제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3만 8천 원이 날아갔네요. 그럼 풋옵션 쪽은 더 벌었느냐? 자, 이게 16만 원짜리 요거는 24만 3천 원을 정산을 해줬으니까 조금 좀 남았겠네요. 조금 남았고 이쪽에 있는 거 282.5, 0.71이면 7만 원이죠. 이거 깡통 났습니다. 282.57이었으니까 285니까요. 요거는 이거 깡통 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치라는 것 때문에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뭐 여기에 다 녹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를 위한 게임이다 생각하시고요. 누가 옵션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귀때기 한 대 때리고 그 사람하고 절교하면 제일 잘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요. 어떤 포지션이면 이 주가가 외국인이 만약에 뭐 콜을 매수를 했다, 풋을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 어떤 거면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 정도만 알면 우리 저런 거 수급 그런 거 보면서 시장을 조금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 외국인이 만약에 대규모로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 그럼 이거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얼마 이상 올라가느냐. 행사가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아까 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런 겁니다. 자, 285잖아요. 285면 이게 18만 3천 원이니까 286.83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 콜옵션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 행사가 플러스 프리미엄 지급하는 그 당시에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상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기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얼마 이상 하락 시 행사가 플러스 프리미엄 요거 이하로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기거나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요거는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그때 9월 말 10월 1일이었던가요? 9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9월 말이었네요. 좌측에 여기 풋옵션 수급 요걸 보면서 자, 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풋옵션을 322억 정도 이게 마지막 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예요. 322억 매도를 치고 또 매도하고 175억 매도하고 19억 매도를 하고 271억 매도를 하고 이 주에만 외국인들이 한 800억 이상을 풋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이거 시장 급락하면 이거 큰일 나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도 포지션을 크게 갖고 갔을 경우에는 반대로 잘못 크게 움직이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옵션에서 수급 보는데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하면 좋은 거다. 매도하면 좋은 거다. 매도하면 안 좋은 거다.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고 콜 매수가 있고 풋 매수가 있고 콜 매도가 있고 풋 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적어두세요.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많이 매도를 했다. 그럼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 콜 옵션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긴 힘들겠네. 이런 포지션입니다. 그게 또 연속으로 나온다라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되게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옵션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그때 당시에는 뭐 옵션에 대해서 저한테 파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전체에서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그때 투자 상담사, 그러니까 이종은 증권 주식을 상담을 하는 거였고요. 일종은 선물거래 상담사인데 선물 옵션 하는 거예요. 이종은 일찌감치 땄고, 그 다음 일종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냥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책 갖고 그냥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돈 잃어보면 잘 이해가 가요. 근데 돈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잃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도 굉장히 좀 옵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풋옵션하고 콜옵션하고 얼마나 많이 어떤 비율로 거래가 되느냐 이런 건데요. 100이면 이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똑같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이게 200이면 풋이 콜보다 2배가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이면 콜이 2배가 많았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때 확신을 갖고 그때 9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도 있었어요. 풋콜 레이쇼도 마찬가지 급등을 하게 되면 20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대한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9월 26일 날 이때 풋콜 레이쇼가 여기 226.54까지 올라갔어요. 자,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320억 정도를 하루에 풋옵션을 매도를 쳤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종합을 해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가 콜옵션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좀 올라오겠네. 3일날 개천절 지나고는 좀 올라오겠네. 요렇게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 시간 가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 시간 가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때가 10월 5일 날 종가고요. 이때가 10월 13일 날 장중입니다. 만긴 날. 자, 요때 287.5가 10월 5일 날 48만 5천 원이었네요. 콜이. 근데 10월 13일 날 장중에 3만 4천 원대 있습니다. 그럼 풋은 여기 이때 10월 5일 날 종가가 29만 3천 원이었네요. 자, 이때 10월 13일 종가가 풋도 마찬가지 똑같은 행사가 287.5인데 19만 원대 있습니다. 둘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옵션 시장에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도움받을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자, 이 화면, 요 글씨, 요거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션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옵션 얘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만 한다라면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선물하면 또 옵션 하고 싶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 ETF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거 ETF 다 보려고 그러면 못 합니다. 못 하는 거고, 자, 이 ETF를 활용을 하는 거는, 자, 지수 ETF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해서 개인들이 이기기는 좀 힘들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대신에 이 ETF라는 거는 상장 지수 펀드죠. 펀드예요. 그냥 펀드인데, 우리 펀드는 기존에 뭐 증권회사 창구나 이런 데 창구에 가서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를 상장시켜 놓은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펀드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지수의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빠지는 것만큼만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만큼,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정 섹터에 대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제가 로봇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로봇 ETF는 아직까지 안 나왔을 텐데 곧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 거나 어떤 로봇 관련주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러면 ETF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자재 섹터에 있는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시장 쪽들, 이런 쪽에도 나스닥 지수를 추정을 하는 그런 ETF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요거는 근데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우리 주식을 샀다가 팔 때 0.25% 증권거래세가 있잖아요. 근데 ETF는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대신에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해외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수익이 났을 경우에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2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 거기서 은행 이자만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수익의 15.4%겠죠. 14%에다가 주민세 1.4%니까 15.4%입니다. 요거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ETF별로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ETF도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ETF도 있고, 안 내도 되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제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2000년부터 파생시장을 봐와서 그런지요. 되게 좋아요. 지금 ETF 같은 경우는 딱 4종목만 해서 하면서 제가 1강에 여러분들 지금 6강째인데요. 1강에서 그런 거 보여드렸었죠. 복리효과 이런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처음에 월 3%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럴 때 10년이 지나면 이게 33억이 됐었죠. 자, 그래서 월 3% 정도, 그러니까 월 3%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는 ETF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또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더 수익을 내보겠다고 5% 먹어야지, 10% 먹어야지, 이렇게 덤비다가는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곱버스인데요. 자, 곱하기 2배죠. 레버리지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시장을 잘 이렇게 맞추기만 한다라면요. 시장을 잘 보기만 한다라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은 때는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정리하고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이 곱하기 2배짜리 흔히 얘기하는 꽃버스 요런 거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0.25%라는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욕심을 안 내고 아주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월 3%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 수익만 노리고 하신다라면 이거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선물 시장에서 하면 그거는 그 정도는 되게 우습겠지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요. 자,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곱버스 ETF 요 두 종목을 주로 해갖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 코스피 시장이 잘 안 움직일 때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 지금 뭐 좀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일 것 같고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다. 코스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150 ETF가 있고요. 또 코스닥 선물 인버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물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 쪽에 곱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물 시장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ETF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월 3% 플러스 알파 정도만을 원하신다라면 이 ETF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진짜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준비를 오늘 되게 많이 해갖고 야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말씀을 드렸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